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할 허민수라입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근세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 문화의 발달과 한글 창제가 되겠는데요.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제가 되지 않습니까? 1443년에 창제가 되어서 1446년에 세상에 이제 반포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한글이 조선 전기의 문화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불렸었죠. 자, 민족적이고 실용적 성격의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15세기에. 자, 굉장히 어떤 그 민족의 가장 융성기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조선시대 최고의 강성했던 시기가 바로 15세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이제 우선시하고 실용적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당시 집권파였던 이 관아파 사대부들이죠. 15세기 성리학 이후의 학문과 사상에 비교적 포용적이었었다. 살인파 사대부들에 비해서 관아파들이. 자, 민주적, 자주적 민족 문화가 굉장히 그래서 발달하게 되고 과학기술과 실용적 학문이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글 창제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의사소통 필요성이 인식이 되었었고, 말과 글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을 극복을 하고, 피지배층과 도덕적 교화, 피지배층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교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반 중심의 어떤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도 했었다. 시편전의 문자와 의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했었다. 자, 이게 한글 창제의 배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전에서 특히 성산문을 비롯한 시편전 신하들이 중국의 의문학자였었던 굉장히 유명한 그 황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찬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려 한 18번 이상도 중국을 왔다 갔다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의 이 훈민정음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노력을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전 학자 중심으로 정음청이 설치가 되어서 훈민정음을 연구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했었다. 자, 훈민정음이 그래서 창제가 되고 반포가 되었었죠. 자, 훈민정음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한자 발음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운서도 편찬됩니다. 그래서 동국정운, 홍모정운 운해가 이제 편찬이 되었었습니다. 한문으로 쓴 주요 서적을 한글로 풀이하여 왕조 위협을 널리 알리거나 백성을 교화하는 데 쓰이기도 했었다. 자, 용비어천가, 조선 왕조의 왕실을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자, 어린 청강지곡은 이제 세종이 석가모니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보상절은 석보상절과 이 금강경 언해 같은 경우는 세조에 의해서 이제 편찬이 된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석보상절 같은 경우는 세조의 엄마, 그러니까 소원하고 심씨가 되겠죠. 소원하고 심씨의 명복을 비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금강경 언해 같은 경우는 이 불교 경전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한자의 어려운 불교 경전을 한글로 쉽게 해설해 놓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사직서는 정초, 변효문 등이 이제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실정에 맞는 농법을 기록을 한 그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국가 시책을 알리는데 주로 훈민정음이 이용되기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훈민정음이 임진왜란때 선조가 피난을 가게 되면서 의병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공을 올리게 되면 포상을 하겠다라는 경문을 이제 갖다가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임금이 직접 명을 갖다 붙이게 되는데, 그런 경문을 한자로 쓰면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한글로서 그런 식의 어떤 선조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이런 역할로도 쓰이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실무에 이용을 했었다. 서리채용시험 때 훈민정음 시험을 보기도 했었고, 시가, 산문 등 문학 창작에 훈민정음이 이용이 되기도 했었다. 평민과 주로 이제 부녀자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묘 있지 않습니까? 묘를 이제 어느 특정 가문에서, 문화유씨 가문에서 이제 묘를 이제 이장을 해요. 조상님의 묘를 이장하는데, 그 이장하는 묘에서 발견이 되죠. 편지가 발견되는데 한글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를 써서 애통이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기도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평민과 부녀자가 사용이 되었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지배층의 문자인 한문 보조 역할에 그쳤다. 궁중의 비빈이나 양반집 부녀자들만 사용을 했었다. 그러나 이 후민정음의 의의는 굉장히 크죠. 자, 일반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향유하고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대되고 문화 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자와 한문을 사용한 유교 문화권 내에 고유 문자 창조는 특이한 일이다. 밑에 이제 각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한글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의 문화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는 이런 모습도, 이런 역할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면 찌아찌아족이라고 있는데, 찌아찌아 소수민족이에요. 찌아찌아족이라고 있는데 자기들의 언어는 있어요. 근데 문자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의 언어가 점점 소멸될 그런 위기에 처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아찌아족에서 우리 한글을 사용을 해서 자기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를 하는, 이런 게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직접적으로 시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이제 한글을 배우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교과 과정에 한글도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이 어떤 언어라도 이제 표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언어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데 한글이 굉장히 많이 또 기여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언어라고 볼 수 있죠. 대단한 언어가 아니라 대단한 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역사서와 지리서 편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와 지리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역사서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 개창이 됐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개창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계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이제 편찬하게 되는데, 그래서 건국 초기에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고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하기 위한 의도에서 편찬하게 되는데, 15세기와 16세기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15세기는 누가 권력 장악합니까? 15세기는 관아파 사대부들이 권력 장악했었죠. 관아파들이. 자, 이들은 부국강병, 굉장히 주장했었잖아요. 부국강병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했었고, 과학기술도 이제 발달시키고, 다른 그 사상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했었다라고, 포용적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5세기죠? 15세기인데, 16세기 들어와서 이 살인파들이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16세기 들어와서 좀 존화주의적인, 사대주의적인 역사서가 이제 편찬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주적이고, 어떤 부국강병적인 그런 뉘앙스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16세기 때부터는 좀 사대주의적이고 존화주의적이었다. 자, 그래서 15세기 사서는 자주적 성격, 단군을 강조하고 관찬사료였었다. 관아파 사대부들이니까 관찬이겠죠. 자, 고대사를 정리를 하고, 자, 근데 16세기에는 살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문화의식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존화주의와 왕도주의가 반영이 되고, 기자가 이제 강조가 됩니다. 살인파 시대 때, 16세기. 기자가 강조되는데, 이 기자 뭐 하는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원래. 중국의 은나라하고 주나라 교체 시기가 있었거든요. 은나라, 주나라 교체 시기 때, 은나라 때 재상을 지냈던 인물인데, 이 기자가 은주 교체 시기 때에 고조선으로 들어와요. 고조선으로 들어와서, 스스로 이제 왕이 됩니다, 이 기자가.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을 뭐라고 하냐면, 기자조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자가 우리 고조선의 여러 가지 문물과 예약을 전수를 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파들은 이 기자를 굉장히 존숭하는 거예요. 숭상하고 높여 세우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 존화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존화주의 사상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그래서 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화주의. 존화주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화. 그러니까 중국을 존경한다는 얘기죠. 존중한다는 얘기. 우리는 스스로 오랑캐를 이제 자처하는, 변방족을 자처하는. 나중에 저기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청나라가 그 이전에 이미 청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망하잖아요. 1636년에 중국이 아니라 그 명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청이 이제 건국이 되는데, 청이 건국이 되고 나서 명나라는 좀 나중에 망하죠. 어쨌든 청이 건국이 되고 나서 살인파들은 기자를 굉장히 존숭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중국의 중화가 이제 망하고 우리 저기 한반도로 들어왔다. 소중화 사상을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어쨌든 중국 존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살인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세기 사서는 그래서 기자가 강조된다. 기자지. 윤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두수라는 사람이 16세기 말경에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기자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자의 행적이라든지 기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술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자지도 모자라서 그 이듬해에 기자 실기가 율곡 2에 의해서 쓰여지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락형 사설을 주로 많이 편찬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한 역사를 이제 사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15세기 관찬, 16세기 사찬이 있는데, 사찬은 개인이 편찬한 역사서를 사찬이라고 얘기하죠. 편찬한 책을 이제 사찬이라고 얘기하고, 국가에서 편찬한 책을 이제 관찬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책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선왕조 실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지정이 된 여기 조선왕조 실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27대 조선왕조 27대지 않습니까? 27대 519년인가요? 자, 227대 1910년까지 약 한 519년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마지막에 고종과 철종은 조선왕조 실록에서 좀 우리가 좀 도외시하죠. 일본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일본 제국주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과 순종실록과 고종실록은 좀 비교적 좀 도외시하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15임금의 실록이 편찬되었다. 자, 사초의 기록과 보관. 여기서 이제 사초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초는 뭐냐면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을 언제 합니까? 왕이 죽고 나서 하거든요.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실록을 편찬하게 되는데, 왕이 살아있을 때에 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적들을 사관들이 사초를 이제 기록을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초고라고 볼 수 있죠. 사초를 기록을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뭐 다양한 기록들을 다 취합을 해서 실록청이 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실록청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록의 원고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초고라고 보시면 돼요. 전임사관들은 사관이죠. 그러니까 왕 옆에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기록을 하는 이 사관들이죠. 사관들은 궁전에 들어가 왕을 아련하고 조참, 그러니까 왕에게 문안을 드리는 그 조회예요. 1년에 한 4번 정도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통 그 근정전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 같은 경우는 근정전 앞에서 대신들을 쫙 깔아놓고 조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참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연은 이제 다 아시죠? 자주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상참은 이제 약식 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편전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실내에서 이제 신하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국가 어떤 어떤 업무를 보는 이런 업무를 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중신회의에 배석하여 사초를 작성을 했었다, 이 사관들이. 자, 근데 왕과 신하들의 국사에 관한 논의 및 처리 과정을 숨김없이 기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초는 사관의 자택의 비밀리에 보관을 하고 일기 10편년치였었어요. 그 사필의 공정을 위해서 왕이 사후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필, 그러니까 공정한 필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찬 과정을 보게 되면 초초, 중초, 정초, 자, 이렇게 3단계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사초를 처음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중초 때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교열을 해서 이제 정초를 하여 이제 그 실록을 이제 그 사초를 이제 완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초와 중초 같은 경우는 그 기록한 내용들을 이제 없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세검정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세검정. 지금 그 상명대 그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척을 합니다. 종이를 빨죠. 종이를 빨아가지고 글씨를 싹 없애버려요. 먹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종이는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초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세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필 공정을 보게 되면 초초, 중초, 정초가 있었다. 편찬 시기는 국왕 사후 다음 국왕 때 전왕의 실록을 편찬한다. 편찬 과정은 춘추관을 중심으로 해서 춘추관에서 이제 실록청을 설치를 하고요. 자, 개인이 보관하던 사초들을 수합을 하고 기본 자료가 되는 건 사초와 시정기, 시정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정부 등록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있었던 그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연일기, 조보는 이제 그 국가 조정의 소식, 그러니까 관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이런 보조자료들 있죠. 그 다음에 비변사 등록, 비변사의 활동 기록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일성록, 영조 때 이후에 쓰여졌던 그 국왕의 동정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조선왕조 실록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실록은 사관이 아니면 왕이라도 열람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왕조 때에는 왕은 실록을 보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해요. 태조 이성계 빼고는 실록을 보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연산군 때 연산군이 그 실록을 많이 보려고 했었어요. 자기 어머니와 관계된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록을 많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최종적으로 신하들의 반대에 의해서. 자, 오른쪽에 그 시정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정기를 토대로 해서 편찬했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록을 보관하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사고라고 이야기해요. 사고. 조선 초기 때는 4대 사고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춘추관이 있지 않습니까? 춘추관이 있었고, 전주사고, 충주사고, 성주사고, 이렇게 해서 4곳에 사고가 있었어요. 실록을 보관했어요. 나눠서 보관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딱 터지고 나서 어땠습니까? 춘추관, 자, 없어지고, 자, 충주,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주 없어지고, 충주, 성주, 춘추관이 다 없어진 거야. 근데 이 전주사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사고만 최종적으로 남았었어요. 결사적으로 이제 그 전주사고만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5대 사고로 나누어서 다시 보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만이산 정족산 사고가 이제 강화도에 있었죠. 강화도에 처음에 만이산에 있었다가 이게 나중에 정족산으로 이제 옮겨왔었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적상산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의 무주 지역인데, 묘양산에 있었다가 적상산으로 옮겨왔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대산 사고가 이제 강릉 지역에 있었고, 그다음에 태백산 사고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춘추관,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 태백산 이렇게 해서 5대 사고가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조선왕조 실록을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실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실록이요. 선조 경종 때 사실의 착오, 선조 수정실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비의 전도 등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개정의 범위가 적었다. 개수실록, 원실록을 전면 부인하고 다시 편찬했었다. 보궐정오실록, 가장 적게 수정되었었고 잘못된 문자나 가사를 발견하여 빠진 것을 채워넣고 틀린 것을 고치기도 했었다. 뭐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선왕조 실록이 가진 의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 다방면 자료를 수록하여 종합사료로서 가치가 높아지다. 그래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는 자, 기전체로. 자, 고려사 전료는 편년체로. 각각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전체는 뭔지 아시죠? 본기와 열전으로 이제 편찬이 되어 있는데, 이 고려사 같은 경우는 본기가 아니에요. 본기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가로 되어 있습니다. 세가. 제후들이 역사서다. 그래서 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기는 이제 황제에게만 쓰는 건데, 기전체의 역사서의 대표적인 책이 있죠.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본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고려사의 특징. 정도전이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밝혔다. 세가, 지는 이제 문물과 제도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표, 그 다음에 열전, 그러니까 신하들의 행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목록 2권 등 139권으로 구성되었다. 고려사는. 그 다음에 고려사 전료는 문종 때 김종서 등에 의해서 간행되었다. 정도전의 고려국사를 여러 차례 수정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한다. 이 고려사 전료는 군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왕조가 건국될 수밖에 없었던 이 정당성을, 자, 이 두 역사서가,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가 많이 내용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직서주의다. 직필을 한다는 얘기죠. 바르게 쓰겠다는 얘기죠. 자, 계층문화 인식을 했었다. 왕도와 패도가 공존했었다. 사대부적 명분론을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국의 명분론을 투영한다. 고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고려사는 기전체고, 고려사 전료는 편년체고, 군주 입장에서 이제 쓰여졌고, 고려사는 기록하고 보존용이다. 근데 고려사 전료는, 자, 사마왕의 자치통감 체제다. 편년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책이 고려사 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내용은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내용은 동국사략과 삼국사 전료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사략이 있었습니다. 동국사략은 권근이 쓴 동국사략이 있었고, 뒤에 이제 권근은 이제 동국사략은 15세기요. 16세기에 쓰여진 박상에 의해서 쓰여진 동국사략이 있습니다. 15세기의 동국사략은 자주적이다. 16세기의 동국사략은 사대적이다. 똑같은 동국사략이지만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관학파, 이때는 살인파. 자, 동국사략 권근이다. 자, 권근에 의해서 쓰여졌다. 단군조선과 삼국시대를 기록하고 편년체였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축약하여서 연대순으로 서술했다.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편년체적 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치 교훈을 얻으려는 이념적 목적이 있었다. 신화와 전술적 인식을 삭제를 하고 불교를 비판하고 삼강오륜의 유교성 합리성을 강조를 한다. 기자, 마한, 신라를 중시한다. 마하는 백제, 변하는 고구려, 진화는 신라를 인식한다. 이거 좀 틀리게 인식을 했었죠? 나중에 실학자, 그리고 자,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이 16세기 때 동국지리지를 편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마한진한 변환의 위치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교적 정확하게 고증을 했었죠.
자, 어쨌든 이때는 좀 비교적 진안을 신라를 인식한 건 맞는데 변안을 고구려로 인식했다. 이거 완전 틀리죠? 변안은 그 가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자, 삼국사 전류는 이제 노사신에 의해서, 노사신 더하기 이제 뭐 서거정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세조의 명령에 따라 고기, 그러니까 옛 기록들이죠. 옛 기록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료를 보충하고, 세조, 예종의 사망으로 이제 중단되었다가 성종 때에 단군 조선에서 삼국 멸망까지를 정리했었다. 정치적 교훈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삼국사 전류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전류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교훈을 얻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책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세년과와 응제시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세년과는 세종 18년에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 포인트는 노래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를 단군 혈통에서 이제 제외를 했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응제시주는 서화, 요동지방을 민족생활권으로 이제 관심을 두었었다. 권근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 오면서 쓴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당시 왕이었었던, 황제였었던 홍무제에게 시를 갖다 바치게 되면서 그 손자에 섰던 권람에 의해서 응제시주가 쓰여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근의 손자 권람에 의해서 쓰여졌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통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파와 훈구파들이 이제 공동으로 저술하게 되는데, 서거정 등이 왕명에 의해서 명명을 받아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적 입장에서 고대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동국통감이라는 통서 편찬에 착수하기도 했었다. 세조와 이제 성종 때. 자, 참고한 역사서가 있어요. 삼국사 전류와 고려사 전류를 참고했었고, 구성을 보게 되면 외기는 상고사로, 그다음 삼국기, 신라기가 있었고, 신라를 정통으로 이제 봤었다는 얘기죠. 삼국통일의 정통으로. 그다음에 고려기 체제, 각 사론을 이제 첨가하게 됩니다. 주관적인 편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사론은 사림 계열의 도학적인 역사관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과 고려 말까지 우리 역사를 정리한 편찬체적 통사였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세기 사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약간 존화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동몽선습, 박세무에 의해서 동몽선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표제 음주, 동국사령의 유일령에 의해서 쓰여졌었고, 그 다음에 기자지, 그 다음에 기자실기, 이런 책이 쓰여졌습니다. 기자지 같은 경우는 그 윤두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기자의 행적이라든지 기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자실기는 율곡 이이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국사략, 여기 책에 없는데 동국사략, 박상에 의해서 동국사략이라는 책도 쓰여지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지리성의 편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세기,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국가 행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군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리서들을 각각 편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세기의 행정과 군사의 필요성,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도를 편찬하게 되는데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사진 자료가 있죠. 자, 현존하는 그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가 동아시아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아프리카, 유럽까지 원래 그 왼쪽으로 가면 더 있거든요. 자, 근데 아프리카, 유럽은 굉장히 좀 작게 그렸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크게 그리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팔도 지도가 이제 조선 태종 때 이회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자, 근데 팔도도 마찬가지예요. 전국 지도로서 북방 영토를 세밀하게 제작을 했었다. 태종 때 이것도 이제 이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국지도가 되겠는데 최초의 실측 지도예요. 그래서 규형이라든지 인지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는 인지라고 나왔는데 인지의죠. 토지 측량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 측량 기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토지를 측량을 해서 압록강 이부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악파 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북방 영토에 대한 어떤 부강병의 어떤 굉장히 좀 비교적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지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방역 지도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저희 16세기. 자, 국내에 현존하는 최고의 지도로 양성제 팔도도를 참조하여 제작을 했고, 전국 주연의 명칭을 팔도별로 색을 달리하여 표시했다. 그러니까 팔도별로 색을 달리 했었습니다. 경기는 주황색, 충청은 황색, 이런 식으로, 강원은 연록색, 황해는 연백색, 경상은 적색.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도별로 색을 달리해서 편찬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조선 방역 지도가 사진 자료에 나와 있죠?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리 지도 이제 편찬이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지도였는데, 이제 지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세종 때 신천 팔도 지리지가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증 동국여지 승람. 이게 원래 동국여지 승람인데, 이게 징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중종 때 신증, 새롭게 징보를 했다는 얘기죠.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 조선 중종 때 살림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조선 성종 때 동국여지 승람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관악파 사대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좀 부강병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신증 동국여지 승람은 살인들이 다시 편찬했다. 국토를 압록강 이남으로 한정했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사대적이고 좀 보수적인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선 세종 때죠. 세종 때 신숙주가 일본에 서장관으로서 이제 갔다 오게 되면서 일본의 어떤 지리라든지 문화라든지 또는 육구 그러니까 오키나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일대의 지리 문화를 책으로 이제 편찬했던 책이 바로 해동제국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읍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한 고을의 어떤 풍속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지리라든지 이런 걸 담은 지리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람이 성종 때 편찬이 되는데, 관악파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제 편찬이 되었다라고 설명해드렸었죠. 조선을 만리의 나라로 만주를 미수복 지역으로 표시를 해서 아무래도 관악파 사대부, 그러니까 훈구 세력들이 편찬했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부강병적인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성종 때 제작을 시작하였으나 중종 때 최종 징보되어 편찬됐다. 이게 말씀드린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직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직이 주옥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직의 그 제자들, 살림 세력들이 이 신증 동국여지 승람을 중종 때 편찬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이제 성리학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리학은 조선의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조선 왕조 내내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또 관악파들은 성리학은 물론 성리학인데 원리 성리학은 아니었어요. 다른 학문에 대해서 비교적 좀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당유학, 훈구학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 도교, 풍수지리 사상, 민간신앙을 포용하고,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여겼다. 주나라의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주나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주나라의 예법을 정리한 게 바로 이 주례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주희 있지 않습니까?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면서, 예법을, 또 편찬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주자 가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례는 이제 관악파 사대부들이 주로 이제 강조를 했었다면, 주자가래는 그 살림 세력들이 강조를 했었다. 그래서 주자가래에 보면 3년상을 치른다거나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종법 이런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 주자가래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자가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되겠고,
자, 살인파는 형벌보다 교화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었다. 자, 공신 외척비리를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굉장히 비판했었고, 자, 이게 바로 성리학의 정착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이 성리학 자체가 자,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이제 성리학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물의 구성 원리를 자, 이와 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성리학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는 그 사물이라든지 만물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치가 되고, 이 기는 그 사물을 둘러싼, 그러니까 재료가 되겠죠? 껍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이치와 이 그 사물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리론, 주기론 이런 식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좀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기론의 선구적인 인물들이 그래서 보게 되면 서경덕이라든지, 서경덕은 주기론의 선구자예요. 이 기를 굉장히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물의 그 외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현적은 주리론의 선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경덕 같은 경우는 이 서경덕이 사상을 계승한 사람이 이제 이의가 되겠죠? 이의가 이제 주기론적 사상을 계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현적 같은 경우는 이현적의 주리론적 사상을 이황이 계승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경덕, 있죠? 기일 원론자의 선구자다, 유기론자. 그래서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했다. 유불도, 삼교를 회통하고, 사상 천문치리, 의학 등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개성을 중심으로 한 경계 지방과 호남 지방 일부의 서경덕 학파가 형성이 되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경덕은 동인에서도 이 북인 일파에 그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서경덕이라든지 조식, 이런 계통들이 나중에 이제 북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현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론자의 선구자다. 자, 이와 기는 두 가지 원리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원론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주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론론적 이원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원론적 이원론도 있고 이론론적 이원론.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이제 이론론으로 볼 것인가 또는 이원론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주리론 같은 경우는 이와 기를 좀 비교적 떨어져서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이황의 영향을 끼치게 되고, 주자 중심의 성리학 영향에 굉장히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성리학의 원리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그런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리학에. 자, 조식학파는 경상우도학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식학파의 제자들이 이제 북인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의병 활동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던 그런 계통들이 바로 이 북인 조식학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장 사상을 포용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한다. 실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정인홍, 김여원 등이 진주를 중심으로 경상우도 지역에 조식학파를 형성을 하고, 정현의 모반 사건이 있게 되면서 그 사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조식학파와 서경덕 학파로 조식학파, 서경덕 학파, 그러니까 북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황학파가 이제 남인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북인이 되었다, 분열이 되었다. 나중에 의병을 일으켜서 크게 활약을 하고, 광해군 때에 북인 정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기론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이 주리론이고, 이가 주기론이 되겠죠? 이황이 주리론, 그 다음에 이는 주기론이 되겠는데, 자, 이황은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 성격이다. 도덕적 힘의 근거로 인간의 심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강항 이런 사람들이 일본어 건너와서 성리학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자의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체계화하였고, 이황 사상의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었다. 너무 예법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인 어떤 실천적
현실적인 문제에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은 주자서 전류가 있고 일본 주자학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학 통록, 송원 이래의 성리학을 정리했었다. 그 다음에 성학 10도가 있습니다. 자, 이황에 의해서 쓰여진 게 성학 10도예요. 자, 이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여기 선조 있지 않습니까? 선조가 왕에 오르고 나서 선조에게 자, 왕이 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국가를 통치하십시오라고 하는 자, 왕에게 갖다 바치는 상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학 10도는. 그래서 군주 스스로 이제 성학을 배워서 이제 국정을 올바르게 통치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황학파는 유성룡, 김성일, 정구, 오은, 홍여와 장현광, 우성전 등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인은 주기론이 되겠습니다. 현실적 진보적이다. 자, 이황보다 기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겠었죠. 주기론의 입장이니까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만양병설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방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병력을 보완을 하자. 10만 명의 병력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반군수포제 폐지하고 뭐 수미법 이걸 주장하기도 했었죠. 조선은 동호문답, 인해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규현한다. 만원봉사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성학집요가 있습니다. 성학집요. 자, 이황은 성학십도잖아요. 이인은 성학십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현명한 신하가 왕의 기질을 이제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하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성학십도보다는 좀 더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서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학파는 김장승, 조원, 이귀, 황신 등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 정권에 힘이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의 제자들이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파 형성과 예학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파 형성, 16세기 중반 학설 지역적 차이에 따라서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정파가 이제 형성이 되죠. 선조 때 동인, 서인, 이거 말씀을 해드렸었죠. 광해군 때 이제 북인이 집권하면서 중립외교가 전개된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한다. 자, 명에 대한 의리명분론이 이제 강화되면서 북번 정책이 추진된다. 서인에 의해서 이제 추진이 되는데, 표종 때 추진이 되었었다가, 말이 북벌이지, 또 보수적인 서인 내에서, 보수적인 서인 내에서 또 보수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보답하자. 청나라를 청나라를 북벌을 해서, 우리의 그 상국이었었던 명나라를, 보응을 하자. 사대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사대주의니까. 그런 사대주의가 북벌인이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사대화가 나타나요. 또 한 번 사대화. 그러니까 말이 의리 명분인데, 의리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북벌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었는데, 흐지부지 됐었다, 북벌 정책이. 자, 호란 이후, 척화론과 의리 명분론으로 대세가 이제 주도가 되었었다. 의리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의리는 말뿐이었었고, 현실에 굴복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17세기 이후 예학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주자간의 중심의 생활규범서가 출현하면서 성리학자에 의해서 관심이 전개됐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통치해라. 그래서 예치가 강조되고, 예학 연구에 심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조선 현종 때죠. 자, 예법에 관련된 송사, 예속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와 민간 신앙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정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업불 시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내내 불교를 억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숭유업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숭유업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취했었다.
자, 태종 때 궁중의 불사, 그러니까 불교 행사를 얘기하죠. 불교 행사를 이제 폐지하고, 사원 재산을 몰수하고, 사원을 축소합니다. 자, 242개로. 도첩제를 시행해요. 이게 승려수를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첩제가 사실 고려 말 때부터 시행되었었는데, 태종 때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려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 거예요.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발급하잖아. 아무나 승려가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 때 선종과 교종, 양종을 통폐합하고 사찰을 축소하고 승려수와 토지도 이제 축소한다. 사원전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세조 때 배불 정책을 외면하고 자, 고승과 교유, 그러니까 교류하고 그대로 이제 고승 교유, 교류하고 유희, 그러니까 논다는 얘기죠. 교류하여 논다는 얘기죠. 그다음 감경 도감, 불경을 번역하고 새로 간행한다. 석보상절 등 불서를 제작한다. 석보상절, 소원하고 심시에 대한 그런 명복을 비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원극사지 10층 석탑이 건립이 되었다. 명종 때 문정왕후 지지, 문정왕후가 이제 지지를 했었어요. 승과라는 과거가 다시 부활했었는데, 자, 서선대사, 서명대사 등 임진을 한 이후 승병으로 이들이 활약을 했었다. 보우, 이런 사람도 활동했었다. 성종 때 도첩제를 폐지하여 유교주의가 이제 심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첩제, 승려가 출가할 때 국가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다. 숭의 업불 정책이다. 자, 목적은 보게 되면, 군역의 면제자인 승려의 수를 제한하여 군정을 확보하고 불교 교세의 인적 기반을 제약하여 억압을 한다. 자, 도첩제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부터 시행되어서 승려가 되기 위해서 양반세대는 포 100피를 납부를 해야 된다. 태조 때. 도첩대를 완화하여 승려가 되는 자는 교종이나 선종의 본산에서 시험에 합격한 후 포 30피를 납부해야 된다. 세조 때가 되겠습니다. 자, 도첩제를 폐지하여 국가에서 승려가 되는 것을 막았다. 성종 때. 자, 도첩제를 대신해 승인호패법을 실시했었다. 이게 조선 세조 때가 되겠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이 호패예요. 자, 이런 게 어쨌든 시행과 폐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교와 민간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가 이제 유행하게 되면서 사원도 이제 정리가 되고, 행사가 축소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소격서가 설치됩니다. 소격서는 도교적 행사를 주관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초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거죠. 초제도 시행이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데, 한양천도에 반영이 되죠. 남경길지설이 조선왕조, 고려시대 때 내내 유행을 했었잖아요. 자, 묘지 선정도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산속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묘자리를 둘러싸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서로 산송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을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민간신앙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무격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을 믿지 않습니까? 점도 치고, 우리나라 민간 생활 풍습이 하나가 이제 점 치는 거잖아요. 점 치는 거라든지, 또는 점집에 가서 무당의 말을 신뢰하는 이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산신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삼신을 숭배한다. 환인, 환웅, 단군을 삼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삼신을 숭배하는 그런 유행도 나타나기도 했었다. 세시풍속, 그러니까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단오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정착이 되고, 국가신앙을 흡수된다. 단군에 의한 국가 차원의 제사를 진행하기도 했었다. 위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묵격신앙이나 산신, 삼신숭배는 민간신앙이었었는데, 이게 국가적 신앙으로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월산, 황해도의 구월산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삼성사, 환인, 환웅, 단군을 제사 지냈다. 마리산에, 그러니까 강원도 마리산을 얘기하죠. 마리산에 참성단도 설치를 하고 제사를 지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역법과 의학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15세기 때 혼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만원짜리 뒤에 보면 혼천이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천체 운행 및 그 위치를 측정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이도 이제 있었다. 그 다음에 자경루, 이건 물시계죠. 앙불과 희시계가 되어 있고, 치국이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했다. 인지의 규형, 토지 측량 기구요. 지도 제작에 주로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천상열차 분화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대동강에서 천문도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선 태조 때 그대로 자 돌에 흑요석에 새겨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요. 태조 때 만들어진 이 돌에다가 새겨진 그 지도는 현존하지 않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정사진, 오른쪽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원짜리 뒤에 보면 있어요. 그 만원짜리 뒤에 보면 별장이 막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법 보게 되면 칠정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천체운동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었다. 그래서 원나라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정산에는 4편이 있고 외편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자, 칠정산은 4편이 있고 외편이 있는데, 칠정산 외편은 이 회회력,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해설해 놓은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칠정산 4편은 중국 원나라의 수시력을 해설해 놓은 내용이다 라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칠정산은 해와 달 및 5행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을 설명한 것으로 한양을 기술을 했다. 칠정산 4편은 그래서 이제 원의 수시력, 명예 그리고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중국의 역법과 이슬람 역법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고쳐 조선의 자주적 역법을 확립하기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의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중앙에는 내학방, 전의강, 희민국, 동서대병, 재생원 등을 두었다. 지방에는 의원, 의학, 교수원 등을 두어서 운영을 했었다. 자, 그래서 의학 관련 서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원에서 이제 그 한약 재생 집성방, 그 다음에 그 노중래에 의해서 한약 채취 원령, 그냥 한약 집성방, 한약 집성방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내용인데, 그 우리나라 풍토에 우리 풍토에 알맞은 어떤 약재라든지 치료 방법을 개발했던 게 바로 이 향약 집성방이 되겠습니다. 향약 집성방에다 이제 중요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태산요령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신주 무언록, 변효문에 의해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의방유치, 이것도 이제 중요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는데,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계 최초 동양 최대의 의학 대백과사전이다. 중국 및 국내에서 153종을 총망라했었다. 조선 세종 때 의학 관련 서적이 이렇게 편찬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자 인쇄술과 제주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술을 보도록 하게 되면, 자, 태종 때에 주자소가 설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쇄를 했었고, 자, 개미자가 주자가 됩니다. 개미자. 이 구리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밀랍이라고 얘기하죠. 벌꿀, 꿀의 어떤 찌꺼기로 접착체를 만들어서 이제 붙이게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근데 이 개미자 같은 경우는 그 밀랍이 좀 떨어져서 좀 글자가 탈락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세종 때 갑인자가 새로 주조가 됩니다. 구리로 이것도 만든 건데, 밀랍이 아니라 식자판으로 조립을 해서 좀 더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주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서라는 기관을, 공조의 소가문을 설치해서, 이 기관에서 서적을 인쇄를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서의 편찬과 농업기술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서가 이제 편찬되죠. 농서집요가 태종 때. 그 다음에 농사직설 태종 때. 이거는 다 아시죠? 금양잡록, 이것도 설명해드렸었어요. 강희맹에 의해서, 강희맹이 은퇴하고 나서 금양지역, 지금의 시흥지역이죠? 시흥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알맞는, 토지에 맞는 어떤 농법을 개발하고 관련된 서적을 집필을 했었다. 그게 바로 이제 금양잡록이다. 자, 농가집성이 있습니다. 효종 때 신속이라는 사람이 이양법을 중심으로 해서 수전농법을 소개했었다. 수전농법, 그러니까 이양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가원령이 광해군 때에 있었다. 농가원령가가 현종 때에 있었다. 자, 이건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농업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밭농사가 2년 3작이 시행이 돼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사는 이모작이 시행이 돼요. 남부 일부에서. 조선 초기 때 이모작이 처음에 시행이 되었다가 조선 후기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이모작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건사리, 물사리가 시행이 되었다. 건사리, 물사리는 밑에 각주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모내기법이 시행이 되었었다. 자, 목화도 재배를 하고, 누에치기도 하고, 그래서 목화 재배의 전국적인 확대가 있었고, 누에치기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었다. 조선 전기 농법을 보게 되면, 자, 논농사 경장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삼이, 수경이에요, 수경.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에다가, 논에 물이 굉장히 흥건하게 있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건삼이는, 이제 밭에 물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걸 견삼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삼이를 이제 수경, 건삼이를 이제 건경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 모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법, 경상도와 강원도 일부에서 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이다. 가뭄에 따른 순리시설 밀기로 남부 일부 지역에 제한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밭농사 경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경, 이 그르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을 수확한 뒤 조콩팥 등을 심어서 1년 이장이나 2년 3장 해하는 방법이 그르거리가 되겠습니다. 단종, 사이즈기, 1항에 밭작물을 심으면서 고랑이도 심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항이 되고, 여기가 이제 고랑이 되겠는데, 1항에도 밭작물을 심고, 고랑이도 밭작물을 심는, 자, 이런 형태의, 자, 농법을 이제 간종, 그러니까 사이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병서, 병창과 무기 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때 이제 그 정도전에 의해서 진도라는, 자, 그 다음에 세종 때의 총통등록이, 문종 때의 병정도설이, 그리고 김종서에 의해서 동국 병감이, 단종 때의 역대 병효가 각각 병서가 이제 편찬이 되었었다. 자, 화약 무기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최혜산에 의해서 조선 태종 때 발탁이 되어서, 자, 군기강이라고 되는데 군기강이 아니라 군기감이죠. 군기감에서 화약 무기 제조에 이제 기여를 했었다. 화포가 이제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정거리가 최대 100보에 달하는 화포가 개발되기도 했었다. 화차가 문종 때 일종의 로켓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자료가 있는데,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퀴가 달려있어서 내륙 이동이 굉장히 원활했었다. 자, 병선, 태종 때 거북선이 만들어졌었다. 뭐 이순신이 만들었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태종 때에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거도선, 이거는 작고 날쌘 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왜구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해안선 일대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왜구들이 굉장히 배들이 좀 날래고 빠르거든요. 그 왜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배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15세기는 격식을 존중하고 질서와 조화를 내세우고 조선왕조 건국을 찬양을 하고 민족 자주의식을 표현하는 이런 문학이 유행을 했었다. 16세기에는 개인의 감정과 심성을 중시하는 가사와 시조가 유행을 했었다. 조선 전기의 문학을 보게 되면, 자, 악장, 그래서 이제 궁중 노래 가사를 얘기하죠. 새 왕조의 탄생과 업적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라든지 불교를 찬양하는 월인천경 지곡이 쓰여지기도 했었다. 국민적으로 쓰여졌었죠. 그다음에 서거정의 동문선, 우리 글에 대한 자주의식이 표현되면서 지배층의 봉건적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자, 통치층의 어떤 권위를 표현하고 국가에서 편찬한 관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거정의 동문선은 우리나라의 역대 신라시대 때부터 유행했었던 신문집을 집대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치원이라든지, 김인문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총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500여 권의 책을 이제 집대성해서 편찬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문선. 자, 그 다음에 시조가 이제 발달합니다. 15세기의 건국 초기의 패기, 굉장히 부강병적인 어떤 패기가 넘치죠. 자, 김종서와 남이,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었고, 그 다음에 유교적 충절, 자, 길제라든지 원천석, 이게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다. 16세기 황진이와 윤선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황진이는 서경덕이랑, 서경덕의 스승과 제자 관계죠. 황진이와 이 서경덕은. 자, 설화 문학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문학이 되겠습니다. 서민의 풍속, 감정, 역사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필원 잡기, 서거정에 의해서 쓰여졌다. 네, 살인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형식보다는 흥취, 유흥이라든지 취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신을 그래서 중시했다. 한시와 시조, 가사가 주로 이제 활기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감정을 표현했다. 황진이나 윤성도. 가사문학에는 송순, 박인로, 정철. 자, 특히 이제 정철이 관동별곡, 그 다음에 삼인곡, 송미인곡,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유배지에서, 자, 선조에 의해서는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조를 향하는 마음, 이런 걸 이제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반살인 문학, 있겠습니다. 조나주의 사상을 이제 좀 비판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관 잡기, 그래서 어수권에 의해서, 문벌이라든지 어떤 적소차별에 대한 그런 폐단을 폭로했었던 패관 잡기가 있었고, 풍자적이고 우의적인 시와 산문이 있었다. 임제에 의해서. 우의적,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이제 표현하는 그 방법을 우의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청사기, 백제와 공예가 분청사기가 15세기에 유행을 하게 돼요. 청자에다가 백토의 분을 칠하게 되고, 15세기 때 분청사기가 유행했었는데, 16세기에 백자가 유행하면서 생산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옆에 왼쪽 산자를 보시게 되면 분청사기 어문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분청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15세기 유행했었던, 그게 이제, 선비, 살인들의 어떤 순수하다라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깨끗하고 어떤 고결한 그런 이미지를 잘 묘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순백자. 자, 16세기 때, 자, 백자는 담백하고 순백의 고상함이 있었다. 선비의 취향과 어울려서 널리 이용되었다. 공예는 목공예, 돗자리 공예에서 재료의 자연미를 살린 작품이 제작이 되었고, 화각공예, 솥불을 얘기하죠. 솥불을 이용해서 공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개 공예,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서 공예가 있었고, 자수와 매듭이 발달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과, 왕실과 양반의 건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세기에는 국가 왕실의 공동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특징은 다포식, 그 다음에 숭례문 창경궁 명정전, 사치를 배격하고 자연미를 강조했었다. 창경궁의 비원, 그 다음에 현존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도성을 보면 이제 평양의 보통문, 숭례문, 흥인지문, 창경궁 명정전, 창덕궁 도남문, 계상남대문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불교 건축을 보게 되면 자, 무의사 극락정,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 신맥사 조사전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남한에는 국보로 지정된 게 이제 숭례문과 원광사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국보 2호가 되겠습니다. 원광사 10층 석탑은. 숭례문은 몇 해 전에 2009년인가요? 2008년인가? 그때 불탔었죠? 2008년 초에. 다시 지금 복원해놨는데, 자, 흥인지문은 보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신각준도 보물 되겠고, 북한의 국보는 대동문과 부통문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6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고 건축물들이, 특징은 이제 위치는 정자 건축 양식, 그다음에 배치는 서원 가람, 배치 양식, 사원 가람. 가람은 이 사찰을 이야기해요. 가람 배치 양식. 강당이 있고, 동제 서재가 있고, 사당이 있고, 사방에는 이 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조는 이제 주택 양식이다. 건축물은 서원, 정원, 정자 이런 게 있다. 서원에는 경주 옥산서원, 이원적을 이제 모시는, 안동 도산서원, 이황을 모시는, 파주 자운서원, 이인을 모시는 이런 서원이 있다. 자, 정원에는 이 소세원, 전남 담양에 있죠. 자연미와 인공미가 결합이 되었다. 그다음에 정자는 강릉의 오죽헌, 입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의 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경정, 그다음에 면양정, 송강정 이런 정자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5세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원화, 도화서 소속의 화원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화서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중인 중심들의 초성이라든지 산수화를 그려서 올렸다. 양견에 의해서 몽유도원도, 여기에 이제 있었죠. 오른쪽에 이제 몽유도원도가 있죠. 그 안평대원 있지 않습니까? 수영대원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 그 안평도원이 꿈속에서 본 이 도원이라고 얘기해요. 도원. 이상세계, 이상향의 세계를 이제 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원을, 이 안견이 안평대문의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몽유도원도는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내용이죠. 본 그림,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유도원도가 있었다. 자, 북송 원체의 화풍을 반영했다. 후풍이 아니라 화풍이 되겠죠. 화풍을 반영하고 중국의 원나라의 중국 북송에서 그
화원이 굉장히 번성하던 그 시기의 그 화풍을 얘기해요. 원체 화풍은. 그래서 신선이 거주하는 이상세계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묘사를 하고 구조가 웅장하고 필치가 강하다. 자, 최경에 의해서 이제 인물화, 산수화가 그려지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문인화, 관료, 문인의 선비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다. 그래서 고사관수도가 강희안에 의해서, 오른쪽에 이제 나와있죠. 고사관수도.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면서 무념무상에 잠겨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인물의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몽유도원도 그래서 고사관수도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시험 문제에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독조도, 강희맹에 의해서, 그려졌다. 자, 이, 강희안의 동생이 이 강희맹이 되겠습니다. 강희안이 이 고사관수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강희맹. 그러니까, 그냥 잡록을 쓴 강희맹 있지 않습니까? 강희맹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소나무나 대나무, 산수화에 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화풍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고상한 생활 철학을 반영하고, 필치가 힘차고, 구상이 간결하다. 중국의 궁중 화파인 북송화원의 원초 화풍이나, 중국 역대 화풍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소화하여, 독자적 경지를 개척을 했었다.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에 자, 화기, 신숙주에 의해서, 안평대군이 소장한 송환시대의 그림을 소개하면서 저 회화사가 정리가 됐다. 신숙주의 그 내용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6세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흐림, 사상 경향이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을 해서 자연 속에서 서정적인 아름다움과 개성 있는 화풍을 그리기도 했었다. 강한 필치의 산수화를 개성하고 사군자가 유행을 해요.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사군자가 16세기에 유행했었다. 안견류의 화풍을 계승하고 안견, 그러니까 이 몽유도원도와 같은 화풍이 얘기죠. 명나라의 절파 화풍을 수용했었다. 16, 17세기 때 김제에 의해서 당나귀 끄는 아이, 한림 제설도 이런 게 있었고, 이경윤에 의해서 산수인물도, 탁족도가 그려지기도 했었다. 화원하는 이상좌, 이흥요, 그다음에 이징을 통해, 자, 이징.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원화가 그려지기도 했었다. 이상좌는 바위 틈에 뿌리를 받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늙은 소나무를 통해 강인한 정신과 기계를 표현한 송화보월도가 있었다. 오른쪽에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송화보월도. 이상좌에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흥요는 산수를 묘사했었다. 그러니까 산천과 물 흐르는 이런 경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산수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의 사대부 화가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이학파를 얘기해요. 7이. 이양, 왕족 출신의 화가로서 꽃, 새, 벌레, 개, 고양이를 묘사했었다. 당견도, 이런 그림이 있었다. 개를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절, 이정과 황집중, 자, 엄영룡, 자, 이 세 사람을 이제 3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인화 3절. 이정은 대나무를, 황집중은 포도를, 엄영룡은 매화를. 자, 신사입니다. 에 의해서 이제 초충도가 그려져 있죠. 풀과 벌레가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 사진 자료는 지금 없네요. 자, 초충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는 안평대군 있죠. 송설체. 중국 원나라 시대 때 조맹부의 글씨체를 송설체라고 얘기합니다. 양사원의 초서, 흘려 쓴 글씨를 초서라고 얘기해요. 그 양사원은 초서와 더불어서 이제 해서도 능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호, 한석봉을 얘기하죠? 한석봉. 엄마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호, 석봉체. 굉장히, 글씨에 힘이 있고, 좀 정갈한, 좀 정확하게, 또박또박, 잘 쓰여있는, 민간에서도 널리 보급되었다고 얘기해요. 왼쪽에 한호의 글씨가 나와있죠? 선조가 이 한호를 굉장히 아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음악과 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는 국가의 의례와 밀접한 굉장히 관련이 있고, 백성의 교화 수단으로서 박연이라는 사람 있죠? 성현에 의해서 악학교 용행, 무용에는 처형무, 농악무, 무당춤, 승무, 산대놀이, 꼭두가시놀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